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8번째 이야기, 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서 이것은 정의란 무엇인가는 3부작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정의라는 게 사실 동양적으로 정의가 있어요. 정의에 대한 개념 정의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배우는 게 서양의 저스티스라는 개념으로 지금 많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시작은 서양에서 비롯한 정의의 어원 이걸 바탕으로 시작을 문을 열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정의를 담당하는 여신이 유스티티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스티스는 이 사람의 이름에서 따왔는데 유스티티아의 여신상이 법정 앞에 세워져 있는데 아마 세워져 있는 동상이 한 3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로 이 유스티티아 이지만 영어로 저스티티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저스티를 따와서 만든 게 저스티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동양에서는 저스티스의 번역으로 동양 철학의 이렇게 정의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있지만 이 의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어에서의 저스티스 이거는 사법적 판결적 의미가 있지만 동양에서 말하는 의리 도의 의미를 포함하는 의는 도덕적 당위성이 첨가된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보죠. 따라서 여기에서의 저스티스라는 얘기는 영어로 번역하면 우리는 이 동양에서의 의를 영어로 번역하면 right니스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justice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옳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는데 잘못된 해석으로 저는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서양에서의 저스티스 이거는 공동체 사회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라는 개념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역할이 되는 부분을 여기에서는 영어로 뭐라고 표현됐냐면 treatment of people that is fair 그래갖고 공평성 또는 공동체 사회에서 공평성이 드러나게 하는 the system of laws that judges or punishes people 이라고 해서 사법이라는 시스템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서양에서의 이 저스티스는 크게 2가지로 공평성 그 다음에 사법의 운영 체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때의 공평성은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이때의 공평성은 중용적 사고에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용이라는 것은 저희가 늘 하지만 이 중용이라는 것은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적절한 상태. 그 상태가 됐을 때 나와 상대가 균형이 잡혔다. 그 균형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을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평 그랬을 때 양쪽이 모두 똑같은 값이 아니라 저울이 균형이 잡혔을 때 우리는 공평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법체계라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바람직한 판단을 유도하는 운영체죠. 운영체. 이 운영을 어떻게 해요? 저스티스, 공평하게 우리는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사법 체계를 저스티스 이렇게 2가지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평성과 사법 체계 이 형태로 말하고 있는 게 지금 저스티스예요. 그런데 이 저스티스는 이러한 형태에 있어서 이 추구를 했을 때 공평성과 사법 체계의 온전한 형태의 이 값을 나타내는
그 형태를 치렀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법의 운영이지만 법의 운영의 기본이 뭐예요? 도덕의 의미를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덕이라는 거는 제가 이 도덕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도덕의 얘기를 했을 때 도는 나를 아는 거고 덕은 관계를 설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 이외의 상대와의 관계. 그래서 도덕이라는 거는 나와 나 이외의 상대가 바람직한 관계 설정이 될 때 우리는 그건 참 도덕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만일 제가 이렇게 설명한 도덕의 개념이라면 저스티스는 도덕이 되기 위해서 이 정이라는 게 뭐죠? 우리는 어원으로 따지면은 진리에 맞는 마땅한 도리 그랬어요. 이 도리라는 건 사람이 행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때 진리로서의 정의는 참된 이치로서의 정의라고 되는 거죠. 이때 참된 이치로서의 정의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일치가 된 일치 상태 그랬어요. 일치 상태라는 거는 제가 7번째 얘기했을 때 일치 상태는 어떤 상태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 있어서의 서로 이게 소통할 수 있는 그 일치된 모습을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인합일의 상태 이렇게 우리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혼돈이 되지 않고 잘못되지 않는 발음의 발현으로 보고 이 발음의 발현을 공동체에 나타나게 하는 그것을 우리는 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의는 바르게 나타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정이라 하고 바르지 않게 나타나면 그것을 뭐라고 해요?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 따라서 의에는 뭐가 있어요? 정의와 불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는 나와 무리가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는데 가장 적절한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참된 이치의 진리를 공동체에 실현하는 바람직한 관계를 드러내는 하나의 작업이에요. 정의는. 그래서 정의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 몸으로 실천하고 말과 행동으로 실천이 되는 그러한 작업이 정의 이렇게 얘기가 돼요. 이것은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위한 언행의 표현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따라서 이게 동양에서는 이 정의라는 것을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 도리라는 건 사람이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 행동이 항상 이치에 맞게끔 진행이 되는 것, 그걸 정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의에 대한 동서양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정의에 대한 동서양의 차이는 서양은 실제적인 공동체 사회에 드러난 실체적 현상 그랬어요. 그래서 정의라는 것을 아까 우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공동체라는 부분하고 저스티스는 공동체하고 또 그 사법 체계라고 해서 운영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는 실체적 현상으로 살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서양에서의 저스티스의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동양은 정의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일치된 상태 그랬으니까 일치 상태죠. 일치 상태에 있어서의 드러나는 현상은 천인합일로 인해서 이 실체를 살피도록 하는 것인데, 어떻게 살펴요? 발음으로 살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의란 발음으로 살피는 것, 발음으로 살핀다는 건 일지의 상태를 유지해서 우리가 이 일지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별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의 정의가 서양의 공정함의 형태로 또는 도덕으로 살펴지고 그 다음에 사법의 의미 시스템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동양에서 정의의 이 위의 개념 정의가 서양은 이 정의의 개념을 공정함과 사법 체계의 시스템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때의 공정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도덕적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의의 가치를 구현하는 내재적 형태로서 이러한 서양에 있어서의 공정함이라는 것은 내재적 형태의 공정함이고 외재적 형태로서는 이것이 뭐예요? 법의 운영 모습, 즉 법의 체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하니까 정의의 개념이 일지 상태에서의 우리가 이 형과 상과 하라고 하면 이 요 단계에서의 보여주는 게 이게 우리는 정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정의. 근데 정의로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형이 어떻게 돼요? 일지 상태가 돼서 발음을 유지한 상태에 정의 구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동양의 법은 원론적으로 처벌보다는 막힘에 있는 것을 뚫어주는 역할을 사실은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동양에서는 한비자의 법가주의가 나오면서 법을 지켜라 하면서 이제 처벌 위주의 얘기가 많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시대의 변화, 지금의 현대에도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법에 걸리면 어때요? 너 죽어 이런 법에 걸리면 죽는다는 공동체 내의 심리적 겁박과 그 다음에 처벌의 형태로 지금은 이 정의라는 게 변형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 법이라는 것은 이런 겁박의 형태가 아니라 예방의 차원이에요. 왜 예방의 차원이냐면은 법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얘가 물이 가는 길이에요. 물이 가는 길 이렇게 됩니다. 물이 가는 길. 물이 가는 길이라는 것은 막히면은 얘가 그 막힘을 둘러서 가고 그래도 안 되면은 많은 물을 통해서 얘를 이겨서 나가기도 하고 이러한 형태의 물길을 잡아주는 게 법이에요. 법. 그런데 우리는 요즘은 그 법의 생태가 처벌 위주의 법으로 지금 많이들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 좀 시대가 좀 험악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정의의 이론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저스티스의 개념 여기에 있어서의 형식적인 것보다는 동양에서의 정의라는 이 개념이 저는 더 이론에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정의 어디에서 드러나요? 일지 상태에서 드러납니다. 일지 상태라는 건 결국은 내가 고유한 상태의 발음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 발음을 유지를 해서 결국은 뭐예요? 이게 의라는 게 어떤 글자예요? 의라는 게 위는 물이고 아래는 나예요. 나. 그래서 이 상태에서의 무리와 나에 있어서의 발음을 잡아주는 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정의. 그래서 우리는 이 정의라는 의미를 사전적 의미로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이렇게 표현하고 이는 참된 이치를 참된 이치에 따라 사람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이라고 지금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진리로서의 참된 이치란 무엇이냐면 사물의 정당한 조리 그리고 또는 도리에 맞는 취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참된 이치로서의 의미가 정의의 의미인데 이 정의의 의미는
첫 번째 사물의 정당한 조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리에 맞는 이 취지라는 것은 모두 실행 주체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실행 주체가 모두 사람. 따라서 정의라는 거는 사람이 반드시 행해야 되는 그러한 도구체라고 봐야죠. 이러한 정의가 발음을 지닌 것에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람만이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은 정의라는 게 무엇이라는 걸 알고 행하지만 다른 사람 이외의 것들은 정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행해지면 그것을 우리는 바르다라고 해서 그 바른 뜻을 가지고 있다 해갖고 정의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니더라도 라는 말까지 자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줄 알아야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뭐죠?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 이거는 도덕이죠. 도덕. 이러한 표현이 가지는 정의는 사물의 정당한 조리이자 사람의 도리가 되는데 이런 것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사람이 반드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그게 뭐죠? 도덕입니다. 예. 도덕을 행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해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인간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위에서 정의는 참된 이치를 따르는 것으로 봤습니다. 자, 이러한 참된 이치를 따르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참된 이치는 사물의 정당한 조리라 부르고 이때 사물에서의 이 조리라는 뜻은 글이나 말 등의 앞뒤가 들어맞고 체계가 서는 갈피라고 그랬어요. 자, 이 갈피라는 거는 책에 사이사이에 뭔가를 집어넣는 것을 갈피라기도 하지만 이 밑에 내용으로 한번 갈피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갈피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겹치거나 포개한 물건이 하나하나의 사이, 그 사이를 갈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두 번째는 일이나 사물의 갈래가 구별되는 얼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정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그랬으니까 1번보다는 2번의 취지가 맞겠죠? 2번에 일이나 사물의 갈래가 구별되는 얼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얼음은 또 생소하죠? 그래서 얼음이라는 단어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 사물이 끝에 맞닿는 자리 혹은 물건과 물건 사이의 한 가운데 아니면 구역과 구역의 경계점 이렇게 그리고 시간이나 장소나 사건 따위 일정한 테두리 안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과 2에 따르면 갈피와 얼음에 따르면 모습은 잘 분별되거나 순서에 맞게 정리가 된 상태를 우리는 얼음, 갈피에 넣어진 얼음 이렇게 표현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입장은 정의가 사람에게 적용되는 단어가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갈피로서 조례의 주된 대상을 언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했죠. 또한 여기에서의 갈피란 언어의 순서에 맞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이 되니 참된 이치를 도리에 맞는 취지라고 해서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정의는 참된 이치를 따르는 것이고 참된 이치를 따르는 것은 사물의 정당한 조리이자 이 사물의 정당한 조리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다르게 행해졌을 때를 이야기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지금
사람에게 적용되는 정의의 의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적용되는 정의의 의미는 공동체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하는 것,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얘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난다?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공동체 사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공동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정의롭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정의인데, 이 대부분 법은 정의가 포함되는 이념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은 이 법이라고 얘기한 거에는 정의롭다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법이 정의롭지가 않다면은 그거는 불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법을 악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법을 악용하는 불의의 도구로서 이 법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거는 법이 아니에요. 불법이지, 불법. 예. 이때의 법의 의미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로 정의될, 그렇게 돼야 맞겠죠. 그래서 법의 의미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되기 때문에 이는 뭐와 일치한다? 도덕이라고 일치한다. 이러한 해석은 정의라는 것은 법에 내재가 되어 있고 이 법이 제대로 이행이 되면 도덕적인 태도를 보여주겠고, 또 이 도덕적 태도가 보여주면은 정의에 입각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정의와 법과 도덕, 얘네들은 순환의 관계로 이해가 될 수 있고 얘네들은 끊임없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의에 대해 두뇌의 힘인 생각의 논리나 사고의 논리로 분석하는 형태의 철학의 영역에서는 정의의 올바른 뜻을 지금 확립하고자 많은 고민을 해오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고민이 제가 얘기한 정의라는 게 일지 상태에 있어서의 우리의 발음을 다수와 나 상태에서의 공정함을 이루어지는 것으로 얘기한다면 이거 크게 고민할 게 있을까요? 저는 전혀 고민할 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철학에서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에 의한 정의란 어떻게 되느냐? 사물의 진정한 조리로 이해하면서 조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려놓고 있어요. 얘가 참 복잡해요. 조리라는 거는 모든 거에 있어서의 이치의 합치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경험에 의해서, 사회 통념에 의해서 사회적 타당성, 신의 성실, 사회 질서, 형평, 정의, 이성, 법 이런 데 있어서의 체계적인 조화, 법의 일반 원칙 등의 이름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현상이에요, 현상. 이 정의를 근본적인 이론의 근거를 잡지를 않고 정의가 이렇게 현상으로 정의를 잡으려고 하니 이 정의는 잡혀진다 안 잡혀진다? 잘 안 잡혀져요. 이게 잡혀지겠어요? 제가 얘기한 정의의 개념으로 하면 딱 아무런 이견이 없잖아요. 정의란 무엇입니까? 이 발일정이 어디서 나왔죠? 전이람이 멈춘 곳,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전이람이 멈춘 곳이 뭐예요? 우리는 천인합일의 그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발음이 발현이 되는데, 이 발현될 때 우리는 뭐가 나오냐면 지혜가 나와요. 지혜.
이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정의 그래요. 이 의라는 게 결국은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결정은 뭐예요? 보편적인 결정, 객관적인 결정, 상식적인 결정, 이런 거예요. 이거. 거기에 누가 이견을 달겠어요? 이견을 안 달죠. 그래서 이러한 견해를 지닌 것은 철학자들이 내리는 정의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철학자들은 정의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있다? 정의의 의미를 정의가 다른 많은 도덕적 가치 중 특히 선과 비교할 때 비교적 현대에서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치입니다. 자, 여기서는 선과 비교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자, 선이라는 것은 이게 개별적인 특성이 강한 개인의 내적 속성으로 정의가 될 수가 있고, 정의는 공동체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위한 나 이외의 것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회적 요소예요. 따라서 선은 개인의 내재적인 요소이고 정의는 나의 외적인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요소라는 거죠. 관계적 요소.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요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회적 요소로서의 정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자에겐 더욱 중요한 가치로 작동되는 겁니다. 불편한 것보다는 관계가 좋은 게 좋잖아요. 따라서 정의라는 것은 관계를 가장 바람직하게 하게 만드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정의는 의례 공동체 사회에서의 평등의 실현을 위한 중심적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평등의 실현이라는 게 모두 똑같은 게 아니라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이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평등의 실현이 아니라 적용의 가치. 모든 사람이 이 법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곧 여기에서는 평등의 실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동일한 범죄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러면은 이 평등이 실현이 돼요? 안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한 사회는 무슨 사회예요? 사회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정의의 뜻을 해설할 때 개인의 목을 중시하는 울피아누스의 주장과 공동체 사회에서 불평등이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전체적인 균형을 주장하는 존 롤스의 주장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목과 전체적인 균형 여기에서요. 그럼 여기에서 울피아누스의 주장을 보면 각자가 그의 목을 돌려주고자 하는 항구적인 의지입니다. 하니까 각자가 그의 목 하니까 이건 개인의 입장이 굉장히 강한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존 롤스의 입장인데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불평등이 없이 모두가 어떤 법이 있으면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이 돼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존 롤스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정의에 대한 의미를 고대 그리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뛰어난 정의론으로 세 가지의 정의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 정의의 본질이 이 사람도 아리스토텔레스도 평등이라고 주장을 해요. 이때의 정의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때 여기에 평균적 정의, 일반적 정의, 배분적 정의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적 정의라는 것은, 여기서 평균적 정의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는 입장이죠. 평등의 입장이 똑같다라는 게 아니라 대우를 동일하게 해줘야 한다. 법 적용이 모두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고, 현대에 있어서 정치 민법 분야에 강하게 적용이 되는 이야기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적 정의는 개인 상호 간의 매매 손해배상 그런 거에 있어서 균형을 찾아내려는 것으로 이제 많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두 번째 일반적 정의는 사회의 이론으로서 개인이 사회 때문에 져야 할 의무에 관한 일반적 정의, 그러니까 공동체 이론으로서 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 같이 내가 권리 행사하고 같이 내가 의무를 이행을 해줘야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일반적 정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배분적 정의는 각자가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에 공헌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가치, 이래갖고 여기에는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 적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배분적 정의는 모두 여기에서 이제 문제의 소지가 발생도 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내가 투자를 많이 했으면 내가 많이 가져가야 된다. 내 이익이 많을 때 그것을 모두 동일하게 나누냐, 아니면은 거기에 따른 능력에 따라서 배분이 틀려져야 되느냐, 이런 형태에 있어서의 다름이 있겠죠. 그 다름으로 정당함을 찾고자 하는 게 배분적 정의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세계를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정의란 지혜예요. 지혜로움의 결과는 이 다툼이 가장 적은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치 상태인 정의 발현으로 지혜가 드러나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결과 우리는 도덕이라는 게 활용이 되는데, 이걸 나를 알고 나의 것들과 바람직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이러한 것을 우리는 지혜의 활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중용의 가치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중용의 가치를 많음과 적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적당함을 취하는 용기 그랬어요. 그 적당함을 맞추는 게 참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공자의 손자인 자사에 의하면 자기 사서 중에 하나인 중용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이 떳떳하여 치우침이 없는 상태나 정도, 이렇게 얘기한 게 중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용이라는 가치는 동서양이 모두 같아요. 동서양이 모두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지혜로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 지혜로움의 발현은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 중용적으로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의에 대한 우리의 이론적 근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치 상태인 정의 발현으로 인해서 지혜의 드러남으로 인해 중용적인 관점을 잡아 들어가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의의 이론적 근거와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일부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9번째 이야기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2부 정의가 드러난 세계, 그 다음에 3부에 있어서 정의에 대한 새로운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서 3부작으로 정의를 전달을 해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